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부천에서 일어났던 화재 사고, 이게 굉장히 7명이나 되는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스프링클러도 없고 또 몇 분은 뛰어내리다가 이 밑에 있는 이 뭡니까? 에어매트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참 아침에 어제 저녁부터 굉장히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맞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네. 오늘 아침에 열렸던 회의에서 민주당은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분들 저녁에 뭐 하셨을까요? 또 사고 현장 그 부천 거기 지역구 네. 국회의원이 어느 당이에요? 네.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죠. 네. 네. 근데 아무도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바로 이게 지금 현재적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인사 문제 뭐 등등이 있었지만, 자, 우리 지호님이 이제 옆에 계셨으니까 이 한동훈 대표의 한 달 어떻게 지금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시나요? 뭐 아시다시피 당심 민심 63% 받아서 이게 보수정당 그 전당대회 역사상 최고 득표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에 취임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08석 국회의원 분포를 보면은 이른바 한동훈 대표 우호 세력은 아직까지 국회의원 내에서는 소수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수파냐 소수파냐 그걸 넘어서 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뭐 있는데 저는 필요 조건, 기본으로 깔려야 될 필요 조건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아주 탄탄하게 관계 구축이 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낮은 자세로 뭘 했고요. 제가 오늘 이제 저희 그 대표 비서실에서 쭉 정리한 한 달간의 기록을 봤더니요. 야, 식사 정치라고 하나요? 밥 먹은 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이제 식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이 여러 가지 뭐 정책 현안 뭐 이런 것 때문에 만난 그 행정부 관료들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쭉 불러드릴까요? 기재부 장차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산자부 장관, 국토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차관, 국방부 관계자, 질병관리청장, 또 인천 유정복 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뭐 이렇게 다 만나고 뭐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단 면담도 어제 했고요. 곧 이제 대한상회 회장 최태원 회장인가요? 거기도 이제 면담 예정이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이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 좀 뽑았는데 왜 이렇게 화끈하게 못하느냐? 지지층 내에서도 그런 이제 목소리가 있다는 건 아는데 이게 우리가 이 100m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2027년 대선까지 마라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승골에 누가 먼저 들어가는 거로 승부가 정해지는 거니까 지금 요 한 달만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 근데 이제 하나하나 밑에서부터 이제 이 포석을 두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내부 정리는 끝났다. 내부 정리는 어느 정도 매듭이 졌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요. 민생 현장 있잖아요. 거기 가서 뭔가 테마가 있는 현장에 가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 한동훈표 솔루션을 제시하는 행보, 뭐 이거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아마 한 대표가 꽤 많은 사람들, 제가 알기로도 아마 아침, 점심, 저녁. 참 이게요. 참 저도 이렇게 점심 저녁 약속 이렇게 가면 좀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뭐 만나는 걸 좋아하는 분들 글쎄 그게 많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게 어떤 필요해서 사람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외부인들과 어떤 이걸 한다 그러면 꽤 많이 피곤할 때입니다. 근데 정치인들은요. 아침, 점심, 저녁 플러스 그 중간중간에 또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야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정말 자기 이제 개인 시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듣는 이야기로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 옛날에는 뭐 본인이 또 술을 안 먹으니까 예. 저녁에 뭐 이렇게 술자리 많이 안 가니까 하는데 특히 아마 대표되고 난 다음에 꽤 많은 사람과 만나고 전화도 꽤 많이 한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좀 당 원로들 뭐 등등 여러분들을 하여튼 다 만나는 거는 이제 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한 달이라는 게 뭐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잖아요. 짧은 그렇죠. 기간이고. 네, 30일. 네. 후딱 갔네요. 후딱 그리고 갔네요. 또 이게 뭐 아주 뭐 막 한 대표를 막 도와주는 사람이 뭐 많은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사실 또 다 이제 팔짱 끼고 야 네가 잘하나 안 하나 한번 보자. 네가 얼마나 잘해. 네. 뭐 다 제가 알기로 이게 의원들이요 두 군데 눈치를 봐요. 네. 용산 눈치도 보고 한 대표 눈치도 보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저 이 지난 경선 때 갑자기 오라고 그랬다가 물 한 잔도 안 준 저 맞아요. 임이자 임이자 의원님께서는 바로 또 또 한동훈 뭐 화이팅 네. 하셨고. 그 우리 또 지원님하고 조금 다툼 한 적 있죠. 송원석 의원이 네. 요즘 뭐 만났습니까? 아니 뭐 마주친 적은 없었어요. 네. 근데 저 어제 송원석 의원이 또 이제 저 기획재정위원장입니다. 네, 상임위. 기재위원장이죠. 네, 기재위원장이라서 그 금투세 폐지 그 토론을 하는데 그 한동훈 대표가 다 알죠 그때 네. 그 사건을. 네. 근데 다 묻어두고 그냥 다 묻어야죠 뭐. 예. 아니 근데 본인이 뭐 그 입장을 밝혔잖아요. 전화 받은 적 없다고. 아니 뭐 그러니까 오죽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네. 좀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사실이 아닌 발언을 했는데 뭐 그걸 통 크게 이해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고 가야죠 뭐. 예. 오늘 또 기사까지 났더라고요. 우리 저 신지호 저 부실장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송원석 의원이 오늘 뭐 한 대표와 금투세 뭐 했다고 예. 그래까지 뭐 나왔던데.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의원들이 보면요 참 이중적입니다. 이게 용산 눈치를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하고 뭐 가까워하면 너 왜 가까워? 뭐 이렇게 지금 경고가 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안 가까우면 아이씨 이거 지금 다음에 지방선거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또 멀리 있을 수도 없고 그렇죠. 애매한 요 위치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위치예요. 그 또 원래 저희 당의 의원님들께서 또 눈치는 거의 뭐 한 10단 수준이에요. 눈치는 거의 뭐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뭐 이런 건데 이게 이렇습니다. 그 어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은 이 금투세 폐지 문제는 청년 문제이기도 하다. 네. 그래서 기자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가 왔길래 제가 좀 그 설명을 해줬는데 뭐 이런 겁니다. 이 우리 이제 현종님이나 제가 그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아주 급격한 고도 성장 시대 아닙니까? 이럴 때는 뭐 은행에 예금만 넣어놔도 1년에 금리 예금 이자가 두 자릿수였어요. 아유 그때 진짜 뭐 두 자릿수. 재형저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재형저축이라고 있고. 네. 그 사채를 쓰려면요. 2부 이자만 받겠다. 2부 이자 받겠다. 그러면 1년에 24% 아니에요. 네. 서로 그 돈 자기한테 빌려달라고 했던. 그러니까 뭐 돈을 좀 갖고 있다. 아니면 뭐 주식 투자를 했다. 아니면 뭐 무슨 뭐 땅을 사고 또 집을 샀다. 그러면 이게 기본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자산 효과라고 하거든요. 네, 자산 효과. 그러니까 근로소득 외에 그런 자산 효과로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그게 가능합니까? 자산 자체가 없잖아요. 예. 그 집 살라고 영끌하는 거 아니에요. 영끌 비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2030 세대가 이 근로소득 말고 다른 데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게 주식, 코인 뭐 이런 거예요. 1,400만 명이라고 그랬죠. 네, 1,400만 명. 그런데 그 시장을 그럼 활성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금투세 폐지한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 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지금 우리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경쟁 기업인 대만의 TSMC의 3분의 1입니다. 글쎄, 그런 말.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이 얼마만큼 저평가되어 있으면 이렇게 돼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민주당에서는 부자 감사하는데 그게 부자 감사가 아니고 거기 1%에 해당되는 큰 손들이 빠져버리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미 1,400만 피해자들에게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한 달 동안 그래도 당 안에 일단 인사들을 두루두루 만나는 걸로 일단 하고, 저는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진 게 바로 이 격차 해소라는 네, 겁니다. 격차 해소. 이게 이재명은 먹사니즘을 일단 띄웠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뭐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당연한 문제 같은데, 근데 이제 격차 해소라는 거는 사실 그동안 보면 조금 진보의 아젠다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이제 뭐 높을 때는 사실은 보수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성장하기는 꽤 어렵습니다. 지금 성장률이 뭐 2% 정도잖아요. 네. 그러면 성장률이 2% 정도면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는 게, 그러니까 성장률이 1% 정도일 때 이제 고용률이 한 40만 명 네. 뭐 정도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이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무슨 고민이냐면 분배의 문제가 고민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금투세 말씀을 네. 하셨는데, 자, 기성세대와 젊은 층의 어떤 격차가 너무 커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산이 있는 사람, 강남에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게 또 너무 자산 효과가 그렇죠. 커져버렸어요. 네. 이 격차가 꽤 많이 나면서 사회적 불안 요소가 굉장히 되고 있거든요. 예, 국민 통합이 네. 또 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 대표가 그동안 앞으로 이제 중점해야 될 것은 결국 보수가 우리 사회의 이 격차가 커져버리면 사회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 열등감이 많이 생겨요. 네.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격차 해소. 네. 이 문제를 이제 들고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그 거죠? 격차라는 거는요, 여러 그 방면에 분야에 네. 걸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적 격차도 있을 수가 있고 사회적 격차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하다못해 디지털 격차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사용하는 능력에 있어서 아무래도 고령층과 청년층 확실히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격차는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존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세대인 2030 세대에서도요. 요번에 얼마 전에 이제 양천구 신월동행 그 지하 방에서 그 청년 고독사한 네, 맞아요. 그 케이스를 보면 취업에 실패해서 자포자기하고 집에서 막걸리로 식사를 때우고 하다가 그냥 맞아요. 이렇게 그 고독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서부터 나는 취업 실패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잘 나가는 사람은 뭐 대기업에 취업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취업 격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격차라는 거는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 끌어내리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격차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 밑으로 끌어내리고 밑에 사람 좀 위로 올리고 억지로 중간에서 그게 합치자. 좌파들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게 잘 나간 좌파의 사람들은. 평균주의고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격차에서는 이 지금 처지는 사람들이 우상향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자. 아하. 그게 이제 한동훈 표 격차에서의 핵심 철학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이게 격차가 아마 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 부의 어떤 균등한 것이 아니라 편중적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사실 보수가 해결하지 못하면 그럼요. 꽤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의대 정원 문제 둘러싸고 또 여러 가지 또 이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도 사실은 보수가 해결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직면할 거예요. 예. 그런 어떤 이 사회적 이슈의 해결과 함께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내세운 게 결국 이제 앞으로 중수청, 중도층과 수도권, 청년, 예. 여기를 이제 집중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특별위원회가 격차에서 특별위원회, 그 육선의 부산의 조경태 의원이 되고요. 조경태 의원을 왜 임명했죠? 그 이유가 있나요? 조경태 의원은 친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경선 때는 나경원 네네. 그 의원을 도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분은 삼성까지 민주당에서 하고 이제 이쪽 당으로 건너오신 분인데 네. 비교적 그 사고가 개방적이고 유연합니다. 네. 그리고 좀 튀는 것만 빼면. 좀 튀고. 근데 굳이 얘기하면 좀 중도 중도 노선 네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격차 해소 뭐 이런 데 좀 어울리는 그런 그 캐릭터가 아닌가 해서 이렇게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친한이라는 사람만 가지고 정치하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하면 그냥 끼리끼리 이제 붕당이 돼버리는 거고요. 모든 문화를 개방하고요. 뭐 친한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효과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아마 수도권 강화 특위가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강화 특위. 예, 수도권 강화 특위에서 그거는 우리 오세훈 시장 때 그 정무부시장을 했었고, 우리 어벤져스에서도 한번 불러서 같이 했고, 네.
그 광진을에 나와서 고민정하게 아깝게 떨어졌던 오신환 전 의원 말이죠. 오신환 전 의원. 네. 여기가 또 저기 연극 배우 출신 아닙니까? 맞아요. 예. 예술 종합학교 출신. 예술 여기 한예종 출신이. 한예종 출신이고 이 오신환 의원 재선 의원이고 서울시 정무부시장 지내고 이분이 그거를 맡을 것 같습니다. 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이제 이것도 할 거예요. 수도권 강화 특위를 하면요. 저희가 이제 뭐 지금 일각에서는요. 한동훈 대표가 들어서 갖고 딱 그 자기 편하고 자기 반대편 솎아내려고 당무 감사를 해갖고 솎아낼 것이다. 네네. 이상한 흉흉한 소문들이 조금 네. 일부 돌아요. 네. 근데 절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오히려 수도권 강화 특위를 해갖고요. 어떤 새로운 과제, 과업을 제시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년 당원 배가 운동을 하자. 네. 그다음에 뭔가 당원들을 위한 서비스, 하다못해 양질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이런 거를 제공하자. 그 당원들의 실적 보고 하면 되겠네. 예? 그 실적을 보고 그렇죠. 하면 되겠네. 당무 감사를 하더라도 그걸 보고 해야 된다. 그다음에 당협위원장들 있잖아요. 네. 우리 현정님이 늘 강조하는 건데 제가 그 정성국 조직부총장하고도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서범수 사무총장하고도 같이 얘기를 했는데 뭐냐 당협위원장 그 이제 거기는 원내도 있고 원외도 네네. 있지만 앞으로 TV 토론에 얼마나 몇 번 나가서 얼마만큼 그 활약을 했는가. 이 페이스북에 진짜 뼈 때리는 그 무슨 글을 몇 번이나 썼는가. 어허. 그 동네 맛집 이런 거는 카운트 안 해줍니다. 동네 맛집, 동네 우리 동네 맛집, 뭐 맛집 산악회 올리고 인사 뭐 이런 이런 거. 거는 카운트 안 해줘요. 네. 열받으면 마이너스 1점 해버린 거예요. 아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자 한번 그러면 평가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건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제가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당협 일분들이 그냥 뭐 맨날 무슨 산악회만 인사하고 뭐 가서 그냥 많이 먹는 거 자기 먹었는 거 이런 사진만 올리니까 너무 안심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학원 하나 차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학원 하나 차려갖고 우리 현정님이 돈 좀 벌세. 그 저기 사관학교 같은 거 하나 차려갖고 제가 거의 네. 보내드릴 테니까. 뭐 동업하시죠 뭐. 제 커미션은 안 받습니다. 어쨌건 이제 수도권 그다음에 이제 청년층들 또 이제 중도층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 선거의 어떤 중심은 결국 중도층 미국 선거도 보면 스윙 스테이트 거기가 그렇죠. 뭐 결판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해봤자요 결국 표입니다. 표가 어디에 많이 오냐에 따라서 결국은 정권 잡고 잃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뭐 총선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총수의 투표는요 별 차이가 없어요. 5%밖에 차이 없습니다. 5%포인트밖에 차이 없는데 문제는 각 지역마다 이게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이걸 하려면 결국은 수도권의 청년층들 뭐 이런 중도층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니즈, 뭐가 네.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탁탁탁 던져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야지만이 그분들이 뭐 찍지 그러지 않고서 과연 여기 이 당에 관심을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관심을 가지려면 정말 이 그들에 맞는 교육과 그들에 맞는 서비스 예.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차떼기 사건 발생하고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엄청난 규모의 그 연수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네. 매각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에 연수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시골 학교 그 폐교한데 뭐 네. 이런 데도 알아보고 있고요. 근데 그걸 살 때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연수 시설하고 네. 좀 그 뭐죠? 임대 계약을 좀 네. 맺던가 사용 계약을 맺어가지고요. 이제 연수원 그 연수 기능도 본격화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거듭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지금 의대 증원 사태, 의료 사태가 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도 이렇게 의사분들 만나보면 지금 일단 오늘도 뭐 이 조선일보에 났지만 아주대병원의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분들 3명이 그만두고 또 4명이 또 사표를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힘드니까 이제 그냥 개업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수가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응급실에 있는 분들의 형사적 문제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겹치면서 또 전공의들이 지금 다 이탈해 버리니까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정부나 대통령실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요 문제는 지금 이제 이뇨한 지금 최고위원 있지 않습니까? 또 안철수 저 의원도 있고 네.
주로 이제 의대 출신 분 의사분들 중심으로 해서 진짜 이건 한동훈 대표가 이 어젠다에 저는 좀 뛰어들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주 촉각을 세우고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이뇨한 최고위원을 통해서 시시각각 들어오는 의료 현장의 그런 문제점들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어제 이제 이뇨한 최고위원한테 들은 얘기가 뭐 여러분들 이름 석자 얘기하면 다시 아실 만한 분인데 그 유명인의 아들이 네. 뭐 복통이 그냥 심해갖고 네. 거의 뭐 그냥 뭐 그래서 이뇨한 최고위원이 그 세브란스 응급실 안내를 했는데 네. 거기서 안 받아준다. 배 아픈 건 안 받아준다. 뭐 배 아픈다고 죽는 건 아니기 네네. 때문에 뭐 그 정도 복통 뭐 근데 그 당사자나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죠. 근데 뭐 복통이라니까 안 받아주고 그 강북 삼성병원을 갔는데 거기서도 안 받아주고. 어구야. 그래가지고 내 집으로 와서 네. 그냥 밤 꼴딱 새고 둥글둥글 굴르면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아침에 뭐 9시쯤에 동네 병원 문 열어서 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생기죠. 근데 그게 점점 건수가 많아진다? 그럼 뭐 누가 이거 어떻게 책임져요? 지금 이번에 추석이 꽤 위험할 것 같고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김종인 위원장도 지난달에 아침에 일어나시다가 이게 저혈압이 증세가 와서 넘어졌는데 맞아요. 얘기 이 들었습니다. 책상에 이제 바로 쪄갖고 이쪽 이마가 이게 한 8-9번을 했는데 피가 이게 엄청나게 났대요. 근데 119에 20몇 번을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 되더란 겁니다. 연결이 안 돼서 정말 피는 막 밑에 막 흥건하고 빨리 병원을 옮겨야 되는데 안 돼서 그 평소 알고 계시던 그 의사분한테 연락을 해서 겨우 이제 병원 쪽 차를 얻어 타고 이제 가서 이거를 꾸매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야 이게 그분이 사실은 옛날 의료보험 만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보사부 장관이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경험해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나는 그래도 뭐 의사 아는 사람이 있어갖고도 했는데 만약 전혀 아는 분이 없다 그러면 지금요 이 원래 병원에 요즘 치료하려고 가려 그러면요 뭐 증상에서 가려 그러면 몇 달 뒤에 오세요 그래요. 네. 워낙 이 밀려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응급실을 가야 빨리 이제 입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 많이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응급실이 무너진다 그러면 이게 그리고 서울은 그나마 좀 할 수 있는데 지방이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지방에 이 병원들이 지금 보니까 충남대인가요? 네. 거기는 아예 뭐 일요일 날 이 휴일 진료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네. 이런 증상이 나게 되면 그 불만이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그게 전부 다 이제 지금 이 정부한테 오지 않겠습니까? 네, 정부로 가죠. 지금 군의관도 이제는 그 뭐 소위 이제 끝났대요. 그러니까 군의관들이 어디 그 인력이 없어서 어디 파견도 못 간다 그럽니다.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참 저는 이게 보건복지부가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마비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대통령실도 별 관심은 있겠지만 이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능력이 안 되고 참 아쉽습니다. 옛날에 저 지원하고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짜 그때 대통령이 선거 때 이 2,000명 이 부분만 좀 고집을 안 했으면 이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뭐 옛날 이야기고 네. 어쨌건 이 문제는 지금 당이 그냥 봐서는 안 될 문제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솔루션을 뭐를 어떻게 내놔야 되는지. 네. 근데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이제 응급실에 그 펑크 나는 문제 네, 지금 아닙니까? 코로나 또 많잖아요. 예, 또 응급실 기능 마비, 또 네. 응급실 이 뭐 서비스 축소, 의료 서비스 축소 이건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정부 당국에서 움직여줘야지. 네. 그러니까 당이 이제 뭐 해서 그 정부 당국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 숙제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참 밑바닥에 이게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 좀 이 방송을 보시는 용산분들하고 좀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